안녕하세요.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밀린 공사대금 회수할 수 있을까요? 불리하게 체결된 특약도 효력이 있나요? 배우자의 과한 교육열, 이혼 사유 될까요? 재건축 아파트 관련 세금 적용은? 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제의 판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의 좀 판결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유의해서 보셔야 할 내용인데요. 불법 원거리 낚시와 관련된 사건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불법 원거리 낚시요. 네.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도 되게 생소한 용어인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 변호사님 좀 어디까지를 원거리라고 하는 거고 또 불법 원거리 낚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원거리의 기준으로 일흥 허가된 범위는 12해리. 두 번째로는 이제 원거리 낚시가 문제되는 건 20해리. 이 두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낚시 어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10톤 이하의 영세한 어업인들에게 낚시 영업을 허용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낚시 영업의 경우 소형 어선의 안전을 위해서 영해 내측 해안인 12해리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해리 이상의 해역은 시시각각으로 기상 변화가 극심하고 대형 선박의 통행도 잦기 때문에 낚시에만 집중하는 경우에는 자칫 해양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는 건데 실제 조업하는 어선은 20해리 밖에서는 뭐 2척, 3척 정도가 이제 선단이라고 해서 선단으로 무리를 짓고 서로 간의 위치를 공유하면서 안전사고에 이렇게 대비하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낚시 어선은 자신들만의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출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난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에 지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고 낚시객들은 또 전문적인 해양 종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상황 대처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내측에서 심해 갈치나 병어, 돔, 고급 어종을 원하는 낚시객들의 기대감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데요. 조항이 좋지 않으면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낚시 어선들 사이에서는 이제 동호인들을 암암리에 모집한 다음에 영해 바뀐 20해리에서 심지어 40해리까지 먼 바다로 출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물결도 엄청 파고도 높을 거 아니에요? 20해리에서 40해리. 근데 사실 갈치, 병어, 돔 얘기만 들어도 뭔가 잡아야 될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아서 욕심은 납니다. 사실 20해리 넘어가고 싶은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사안으로 좀 돌아가서 사건의 좀 자세한 경위 좀 살펴봐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욕심이 나는데 그걸 이제 일반 낚시 동호인들이 그 20해리까지 나갈 수가 없도록 법에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금지된 법을 이제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수법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이 낚시객들을 선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불법 낚시 영업을 일삼은 선주와 선장이
무더기로 이번에 검거됐다고 합니다. 네. 네. 이들은 지난달에 이제 낚시객들을 일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서 1,100회에 걸쳐서 영해 20페리에서 40페리까지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들은 조업을 가장하기 위해서 선원 근로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고 어선원 보험을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실제로 이제 보험까지도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단속에 대비해서 낚시객이 아니라 선원으로 승선한 것이라고 대답해라라고 사전 교육까지 미리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해경은 이들 어선이 출항할 때마다 매번 선원들이 바뀌고 또 선원으로 등록된 낚시객들이 직장보험에도 가입돼 있는 사실에 비춰봐서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인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이 경위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선원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보험도 가입한 다음에 이제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시하고 불법을 어쨌든 좀 이렇게 교사한 형태인데 근데 20페리에 40페리면 지금 우선 선원으로 등록하고 돈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수익도 올렸을 것이고 또 고기도 또 비싼 고기들이 또 잡혔을 것이고 어쨌든 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선장은 이런 부분들 좀 편법으로 이용을 한 것이다. 단속을 좀 피하고자 사전교육까지 한 게 정말 좀 치밀하게 좀 느껴지거든요. 이 사건에서 선주하고 선장이 위반한 법률,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위반한 법률이 뭘까요? 명칭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이라고 하고요. 해양경찰서에서는 영해 밖의 원거리 낚시 영업을 강행한 불법 낚시어선 9척의 선주와 선장 등의 10명에 대해서 말씀드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고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행위 및 낚시업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인데 예를 들어서 해당 법 53조 벌칙 규정에 의하면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상한선이 막 다른 범죄처럼 어마어마하게 높진 않지만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신기한 개념인 게 바다 20회를 넘어가서 낚시터를 자기가 뭔가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군요. 낚시터 업을 했다. 바다도 낚시터 어부에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군요. 사설 낚시터가 있고 또 12해리 이내 영업이 가능한 것까지는 이제 합법적인 범위이지만 그걸 넘어가서 이제 낚시를 했다라고 봐서 낚시터. 그러니까 공용 수면인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어쨌든 개인이 또 사용하는 사적인 공간인 것처럼 낚시터를 좀 설치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사실 시청자분들 좀 궁금하신 게 이렇게 낚시객을 가짜 선원으로 둔갑을 시켜서 영업을 한 선주하고 선장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해경은 선주에 대해서 이제 뭐 낚시 관리 및 그 육성법 위반 혐의로 이달 중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선주와 선장 모두 동일 처벌 규정, 근거 규정은 동일하게 처벌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제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최종 이익이 이제 선주한테 더 많이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선주의 처벌 형량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 이번에 좀 적발된 케이스가 처음이 좀 아니거나 해양 종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태우고 먼 바다까지 나갔는데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걱정하는 인명사고가 좀 발생을 했다면 가중처벌이 되는 규정도 있나요? 뭐 이 부분은 양형에서 당연히 고려가 될 것이고요. 한 번, 두 번 한 사람과 뭐 수백 번 전문적으로 한 사람 차이가 있고 상습적으로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이 될 거라. 전남 목포에서 실제로 이제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서 영해 밖에서 낚시 영업을 한 선주와 선장이 기소돼서 작년에는 이제 6월에 징역형을 실제로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고요. 그렇군요. 2022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180여 차례에 걸쳐서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선주한테는 징역 6개월의 실형, 선장한테는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 즉
선장한테는 집행유예였지만 예. 선주한테는 오히려 실형이 선고됐었고요. 예. 이것처럼 이제 이게 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처음 적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기간이나 횟수 불법 이익이 많다고 봐서 네. 엄하게 강경하게 처벌을 했고 해경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영해받기 기상 변화가 극심하고 예. 전문적인 해양 종사자가 아니라면 예. 조난 상황에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던 바 있고요. 이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해서 혹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고가 나서 누가 다치거나 예. 죽거나 이랬다면 당연히 별도로 이 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은 플러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혹은 과실치상죄까지도 별도의 제명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득액이 많으면 어쨌든 좀 처벌 수위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좀 소개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낚시객들이 좀 단속에 대비해서 따로 사전 교육까지 좀 받았다면 불법 영업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네. 낚시객들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문의 구조를 저희가 이제 형사처벌은 예. 대형법정주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 법률에서 낚시객을 정면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면 예. 처벌이 가능했을 텐데 예. 다만 여기에서는 처벌 대상이 낚시터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와 선장이기 때문에 선주 선장과 공모해서 그 영업이익을 또 얼마씩 나누기로 했다. 만약에 이렇다면 그 낚시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면 해당 규정으로 처벌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낚시 통제 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구조 자체가 네. 낚시객은 좀 처벌을 네, 그렇습니다. 적게 하는 약간 그런 규정인데, 그러면 약간 좀 부작용도 좀 우려가 돼요. 낚시객들이 선주랑 선장한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괜찮으니까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좀 덜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선장과 선주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 법의 입법 취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내용을 좀 보면은 선원 보험까지 좀 허위로 가입한 사실도 드러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험 사기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변호사님 어떤가요? 네, 이제 수협의 어선원 보험이 이제 무기명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어선원 보험까지 이제 가입하면서 이제 치밀한 이제 외관을 형성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무기명으로 어선원 보험에 가입한 것만으로 보험 사기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고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마치 선원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까지 했다면 그게 돈까지 받았다면 보험 사기의 기수. 신청을 했지만 어떤 심사 과정에서 발각돼서 지급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떤 미수 처벌 규정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불법 행위를 좀 저지르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만약에 다쳤다면 개인 보험으로도 좀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령 불법 행위를 하다가 다쳐서 그거에 기해서 이제 보험 청구하는 것이 무분별하게 허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별 이제 대부분 상해보험 약관 등에서는 고의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경우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높지만 다만 이제 개별적인 그 가입하신 당시의 보험의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보험의 약관 내용에 뭔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혹은 뭐 고의적으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불법 영업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석 여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살피셔서 구제를 좀 받을 수 있다면 구제받고 자신의 개인 보험을 쓸 수 있다면 또 개인 보험도 쓸 수 있다. 이것까지 좀 설명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희 우리 빌라를 예, 빌라 같은 거를 지어주고 예. 돈을 미수금을 못 받은 게 좀 있어요. 아, 예, 예, 한 14개 업체인데 예. 한 10억 금액은 한 10억 돼요. 네, 14개 업체가. 예. 그 중에는 뭐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예. 원래 이거를 LH로 남기던 집인데 예. LH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예. 지금 이게 LH에서 안 가져가요 지금. 매수를 안 한다는 회전이 안 말씀이신가요? 되고, 네네. 지금 업자는 사실 지금 이자 돈도 못 주는 형편이에요. 지금 경매가 들어온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예. 뭔가 안전고리를 좀 해놔야 될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가지고 업자들이 합의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일을 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네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옆에 송득표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나누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영진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말씀하신 내용 옆에서 잘 들었고요. 제가 몇 네.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고 좀 궁금하신 사항 답을 좀 드려볼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비춰보면 뭐 14개 업체 정도가 지금 미수한 상태고 건축주가 이자도 못 내서 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예. 그 공사와 관련해서 혹시 그 14개 업체들 중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까요? 유치권은 할 수가 없죠. 지금 준공이 다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그것은 지금 뭐 LH로 내기려고 하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네. 유치권이라는 것은 네. 준공 전에 네. 공사할 때 그걸 하는 것이지. 네. 지금은 오히려 하면은 지금 그게 준공까지 그러니까 다 떨어지는. 지금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면 공사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 것 같고 그 한 개 업체가 아니라 14개 업체라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업체들의 내용 공사의 뭐 진척 정도라든지 그리고 지금 못 받은 금액이 지금 현재 이 금액이지만 공사가 뭐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라도 이게 그 뭐 중도금이든 뭐 계약금이든 돈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일부라도 뭐 점유를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유를 풀지 않고 뭐 유치권 행사한다라든지 그런 옵션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4개 업체 중에서는 뭐 유치권을 행사하고 계신 분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네. 변호사님 네. 지금 그게 네. 준공이 떨어진 집이고 네. 그 LH에서 그 네. 1차, 2차 실사 나오고 사가려고 했던 집인데 네. 그게 유치권이 행사가 됩니까? 안 되죠? 그 주거 침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상담자님, 네. 저희가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우리 상담자님 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내용을 모르니까 질문 예.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 해결책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예. 사실관계 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질문 좀 다시 해주시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공사하신 분들 14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뭐 그 공사 계약서는 당시에 작성하시고 업무는 진행하신 건 맞으신 거고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LH로 넘기는 집이기 때문에 네. 그걸 믿고 업자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 2023년도까지 6월 달까지 해서 네. 그 업자가 네. 알아서들 다 그 금액을 네. 다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믿었기 때문에 네. 계약서는 일부 없고 단지 세금 계산서 끊어준 거 네. 그런 부분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가지고들 있어요. 세금 계산서만 발행을 하시고 예, 공사대금 계산서. 네. 세금 계산서 계약서는 있는 분도 있고 발행해주고 없는 분도 있고 발행을 네. 해주고 네. 세액은 못 받고. 지금 하도급 업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시행사한테 돈을 못 받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신탁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신탁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신탁 지금 네. 돼 있어요. 그런 기초 사실 좀 네. 그래가지고 확인해서. 그것이 석동인데 네. 24억에 설정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원래 한 동에 LH로 넘길 때는 그게 한 23억씩 넘겼는데 네. 네. 지금은 18억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 네. 그 LH가 매수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수를 네네, 안 하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궁금하신 거는 법적 조치를 뭐를 취해야 되는지 모르겠다이신 건가요? 예, 그걸 무엇부터 순서 자체를 모르죠. 네. 일단은 지금 뭐 단계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하실 뭐 소송 분쟁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건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점과 강점을 명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를 이행을 하고 그에 기해서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 네. 거는 공사가 완료됐다. 의무를 우리 쪽은 네. 이행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증빙 자료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고 다만 공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고요. 왜냐하면 공사 계약서에 뭐 하자라든지 아니면 기타 상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규율해 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사계약서에 작성이 없다는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법률적인 분쟁이 벌어지면 상대방이 이 전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 대상자들과 관련해서는 계약에 체결 사실이 없다라든지 혹은 계약 체결로 인한 공사비가 이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부인할 위험성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공사 계약의 체결 사실에 대한 증빙 자료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뭐 견적서를 송부했고 그거에 기해서 상대방이 공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공사에 따른 구체적인 작업 일보라든지 아니면 공사 시행 전의 사진, 공사 진행 중의 사진 혹은 영상을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공사의 진행 과정이나 그런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금 계산서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야 지금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비춰 보면 다른 14개 업체가 함께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상호 피해 업체들이 여럿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상대방의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 사실이나 혹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분쟁 상태에 있다는 거에서는 유력하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법률상 조치, 가장 궁금해하시는 법률상 조치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신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 때문에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단순하게 뭐 시행사에 현재 원시 취득했고 해당 소유권이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서 소유권 기타와 관련해서 분쟁이 없다. 혹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행사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이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당 공사와 관련해서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뭐 민사소송이든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게 당연한 수순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같은 분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탁에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전 처분으로서 이제 가압류 등의 실행이 조금 제약되는 상황이고요. 또 당연히 이제 시행사의 뭐 명의의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신탁 계좌라든지 기타 등에 대해서 뭐 가압류 등 조치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 비춰보면 그 시행자가 건축주가 즉 이제 이자나 이런 돈도 못 내고 있어서 경매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해당 금액 역시도 현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 보통 일반적인 조치로 얘기하는 그 가압류나 뭐 가처분이나 기타 조치 등을 취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방법이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진행한 14개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원래 최초에는 뭐 24억 정도 얘기 가던 것이 지금 18억에도 안 가져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와 연관될 수 있냐면 대금을 받을 돈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민사소송이나 기타 지급명령 등을 통해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배당 절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가가 또 다른 문제로 남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사의 신탁보수라든지 혹은 이제 신탁 설정 당시에 신탁 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우선수익권자들이 있다면 우선수익권자 등이 또 우선 배당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거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 등이 가장 먼저 돈을 꺼내갈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현재 뭐 포기하시거나 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소송의 제기, 기타 분쟁을 하시기 전에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은 가장 최우선이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보전 처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가압류나 가처분이 실익이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사 금액과 관련해서 확정시켜 놓는 절차가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건축주가 이 공사한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이다, 혹은 그런 관계에 있다, 혹은 사실관계상 명확히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게 예상된다면 굳이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서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을 소요하기보다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다가 제기하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미지급받은 금원이 이만큼이고 이거에 대해 상대방도 다투지 않고 증거 자료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을 해서 그 건축주에게 이 지급명령에 따른 송달을 시키면, 건축주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을 경과함으로써 바로 지급 권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경매라든지 기타 절차에서 집행 권한이 있는 당사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매우 빠른 방법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급 명령을 신청을 했는데도 상대방 건축주가 이제 이의를 신청한다. 나는 이 금액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혹은 공사를 진행한 것 자체에 다툼이 있다. 혹은 거기에서 공사는 했지만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하자 금액 상당액을 감액해야 된다라고 다툰다든지, 그런 식으로 분쟁이 있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민사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런 유형의 분쟁들, 뭐 건물이 지어졌는데, 빌라가 지어졌는데 돈을 못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이제 실제 공사하신 분들이 돈 못 받는 분쟁 상황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라, 여기에서 조금 뭐 신속하게 상대방 건축주를 압박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보통은 형사고소를 많이 고려하시긴 하죠. 다만 형사고소가 무조건 가능하다, 혹은 형사고소가 만능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사정은 뭐냐면, 해당 건축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LH에 이 건물을 넘기기로 했다는 사정, 그게 뭐 당초에 확정이 되어 있었고 후발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 돈을 지급 못하는 사정이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이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어서 형사고소가 실익은 없지만, 다만 앞으로 돌아와서 당시에 그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혹은 공사를 이행해라라고 좀 독촉을 할 당시에 LH에서 실제로 이 건물을, 이 빌라를 매수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라거나, 혹은 이 대금 미지급 상태가 이 14개 업체 중에 A라는 업체와 관련해서 이미 대금 미지급이 발생하고 있어서 B, C, D를 포함한 다른 업체들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돈을 못 줄 상황이었다,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당시에 공사를 지시하고 혹은 이제 하게 한 부분 자체가 공사 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라고 해서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제사범으로 엮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기 형사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민사상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금을 확정시키고 배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소송사기는 아니고요. 사기에 대해서 피해 금액이 또 5억 원을 넘어간다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또 건축주가 더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만 여기에서 그런 사정이 없고 사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기 위해 고소를 한다, 그러면 또 거꾸로 무고 등이 성립할 위험성은 있으니까 대상자들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건,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건축주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증빙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사기 고소와 병행해서 말씀드린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님 어떻게 좀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네,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 다시 돌려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 다시 또 돌려보시면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도 송덕벽 변호사님께서 상당히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 이해하시면은 조금 해결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송도범 변호사님하고 이 얘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더 질문 드릴 거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실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변호사님, 네. 이 뭐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우선 네. 계약서가 없어서 네. 집행권은 확보를 하는 데 네. 있어서는 어쨌든 결국은 소송을 내서 네. 뭐 승소 판결을 받아 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네. 지급 명령이든 아니면은 네. 뭐 일반 민사 소송이든지요. 그다음에 이제 가압류의 필요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얘기해주셨던 그 사기죄 관련한 부분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 1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니까요. 네. 아마도 14억이 없는 걸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하는 특히나 이제 네. 갑과 을의 지위에서 네. 갑의 위치에서 이제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는 우선 완공을 시켜라. 네. 나중에 이제 뭐 분양대금에서 준다든지 네. 아니면 뭔가 다 해서 내가 알아서 네. 해줄게. 네. 근데 이제 갑자기 경기가 나빠져서 그쵸. 지금 대금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부가 상당히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건축구조가 돈이 없는 것 맞아요. 같거든요. 네. 건축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 돈이 예. 없는 상황에서 예, 뭐 LH의 매입 확약 이걸 예. 사주겠다라고 하는 네. 어떤 매입 확약서가 존재한다라고 예. 해서 그게 뭐 지금 전화 주신 분도 그거에 대한 맞아요. 확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LH가 사주기로 했다. 근데 예, 예. 이게 정말 형사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음. 매입 확약을 한 것인지 예. 혹은 매입 의향이 있다는 거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불구하고 공사업자들한테 이건 LH가 사주기로 했다라고 네.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을 줄 수 있는 자력이 없고 혹은 이제 분양 역시도 예. 불확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기망해가 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사실은 공사대금 LH 같은 경우에도 네. 23억, 24억에 매수를 할 의향을 네. 보였었다고 하는데 네. 18억에도 매수를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은 거기도 공사대금 채권이 채무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지금 사실은 좀 물려 있는 건데 네. 지금 상단전님들 같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대금 청구할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대금을 또 그렇게까지 높게 설정할 수 없고 자기들이 그쵸. 이거에 대해서 또 배상해야 될 수도 네.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 내용이 좀 걱정되는 것 같고 네. 이게 또 가장 또 현실에서 벌어질 네. 수 있는 게 신탁공매가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PF가 어쨌든 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쵸.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네. 신탁공매하는 경우에는 네. 신탁사하고 결국 금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네. 그러면 공사대금 업자들은 돈을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까 우선수익자 그렇죠. 얘기를 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일만 해주고 돈을 못 받을 네. 가능성도 있는 상황까지 예. 좀 예상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경우에 예, 지금 예.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PF 부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예,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예, 현재 기준으로 법리적으로 따져 보았을 예. 때는 그 PF 대출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대출에서 이제 중간에 이자도 발생을 했을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러면 PF를 실행한 신탁사라든지 예. 금융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들이 당초에 설정했던 빌려준 원금과 네. 이자까지 회수가 되는 게 예. 최우선순위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서 남은 게 있다면 지금 건축주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서 예. 예. 정확한 구조상으로는 지금 하도급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 신탁이나 PF 공매 쪽에 다이렉트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녀 대금이 있는 경우에 건축주로부터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건축주가 거기에서 받을 돈이 없다면 예. 이분들 역시도 건축주에 대한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해서 예. 현재 상태로는 보호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네. 돈을 뭐 PF 대출을 일으키든 네. 어떤 돈을 땡겨다가 네. 건물을 짓고 그걸 이제 매각하면 매각 대금이 네. 전체 그 PF 금액보다 높으니까 네. 사실 자녀 대금이라는 게 존재를 그쵸.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다 네. 보니까 자녀 대금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네. 그럼 결국은 공사 이 업체들 네. 이 하도급 업체들은 결국은 건축주 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네. 이제 시행사 예. 시행사에게만 네.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일반 채권자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신탁사의 우선 수익자에서는 네. 후순위가 될 그쵸.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사만 해주고 돈을 못 받을 못 수도 받는. 있다. 만약에 건축주나 시행사가 네. 파산이나 회생을 하는 경우라면 네. 실제로는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예. 걸로 보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네. 만약에 이제 조금 네. 또 이제
희망을 또 드릴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좀 네. 미리 움직이면 아까 네. 이제 유치권이 그래서 이제 네. 상당히 중요해 맞아요. 보였는데 네. 이제 상담자님께서는 좀 완강하게 유치권 안 설정이 된다. 불가능하다. 네. 물론 유치권 자체가 좀 네. 미리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되는 거지만 벌써 네. 이미 점유를 풀어버린 상황이라서 맞아요. 아마도 유치권 설정을 못하는 상황으로 네. 좀 보이긴 하는데 네.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이 상황에서는 없을까요? 우리 그래도 또 부동산 전문이시죠. 재건축 재개발 네, 전문.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여쭤봤던 유치권의 이유가 뭐냐면 예. 일부 이 공사를 하신 여러분들 중에 예. 일부라도 예. 이 건물 전체는 아닐 수 있어요. 가령 뭐 하다못해 조경일 수도 있고 유치권의 대상은 본인들이 실제로 투입한 공사의 그 비용 발생의 목적물 자체여야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했는데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A동에다가 공사비를 투입했는데 B동에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고요. 예. 본인이 비용을 투입한 해당 목적물의 점유를 적법하게 유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불문하고 주장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권리를 갖기 때문에요. 예. 여기에서 혹시라도 점유를 일부라도 가진 하도급 업자가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유치권의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식으로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PF 공매라든지 후속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절차만 진행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낙찰자가 돈을 내고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유권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하면 그 적법한 유치권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주장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유치권은 대항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사비를 미처 회수하지 못한 그 하도급 업자 혹은 이제 관계자분들이 최후의 수단 혹은 가장 센 권리로 인정되는 건 이제 유치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요즘 또 시공사들이 그렇게 해서 또 연쇄 부도가 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하도급 업체들이 14개 업체에 달하고 이제 금액 못 받은 공사대금이 10억이 넘는다라는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우리 송동법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서 해결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원상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내용 좀 보실까요? 2012년 12월 서울에서 보증금 5억에 월세 200만 원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해 2025년 12월이면 만 13년이 되는 장기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게를 팔고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반환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맺은 사실이 있어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게다가 가계 보증금과 열세가 고액이고 권리금 보호구역 구직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월세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는 계약갱신 요구 기간인 5년도 훨씬 지났는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권리금 문제로 좀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권리금 반환 불가 특약이 지금 있다라고 좀 하거든요. 권리금 회수가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 여기 내용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담자가 기재한 특약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근데 권리금의 개념 자체는 원칙적으로도 임대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는 게 맞고요. 다만 해당 상권의 가치나 시설물 등을 통해서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에는 이제 특약과 무관하게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부분만 있을 뿐이지 네. 임대인에게 원래 주장하는 게 네. 권리금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좀 고액인 가게라도 권리금을 좀 회수하는 것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건지요? 네,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예. 적용 제외 규정들이 몇 가지 존재하지만 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은 예.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나 네.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담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 네. 보이는 게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좀 지났다라고 좀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요 상담자분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크리티컬한 것 네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후속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놓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 임차인을 구해서 그 후속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회수받고 본인이 이제 빠져나가는 구조에 해당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이미 상당 기간 지나서 그 거절권이 존재하거나 혹은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 해당한다면 네. 후속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에 생길 수도 있어서 네. 여기에서 다만 뭐 신규 임차 계약을 다시 임대인과 논의를 해서 네. 체결한다라든지 네. 그런 식으로 먼저 진행한 후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권리금 보호 규정이 2015년 5월에 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 이전에 체결된 월세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어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다만 요것도 이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할 네. 수 있는데요. 네. 2015년 5월 13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네. 맞고요. 다만 네. 근데 또 여기에 이제 부칙 규정으로 예. 계약이 갱신된 경우,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도 갱신되어 존재해 온 경우에는 네.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두었기 때문에 네. 상담자분처럼 이제 시간이 지나고 흘러오면서 그 이전 예.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갱신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 주로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니까 맞습니다. 15년 전에 했다고 네. 하더라도 갱신되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좀 개정되면서 많은 임차인분들이 계약갱신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좀 구분하면 될지 좀 명확히 알려주시죠.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2015년 5월 13일이었고요. 예. 계약 갱신 관련해서는 2018년 10월 16일이 예.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네. 16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대 5년. 아이고, 그다음에 네. 그 2018년 10월 17일 이후의 계약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최대 10년으로 봅니다. 네. 다만 여기에서도 이제 부칙 규정, 이때도 부칙 규정이 네. 동일하게 들어가서 그 이후에 체결된 신규 계약 혹은 갱신 계약이라면 네. 동일하게 이제 10년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10년짜리 법률이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네. 사실 계약갱신 요구권을 네. 5년 안쪽에 있으신 분들은 써서 네. 갱신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년으로 늘어나는 그렇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10년이 적용될 네. 가능성이 제일 높은 네. 것 같고 네. 계약갱신 기간이 좀 많이 남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무한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 다툴 예. 수 없다고 하면 불합리한 여러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예, 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3번 이상 네. 연체한 삼기 경우, 연체요? 3회 예. 연체 조문이 예. 있고요. 또 건물 전체를 철거하거나 재건축, 안전 예. 이런 문제 때문에 해야 되는데 갱신 때문에 못하면 안 되니까. 예. 다음으로 이제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한 경우에 혹은 이제 중대한 과실로 건물에 피해를 줬다라거나 혹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좀 상가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과 권리금과 관련해서 분쟁을 좀 겪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지 짚어봐 주시죠. 네,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사항과 다시 한번 연결이 예. 되는데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후속 임차인에게 회수하는 게 맞다. 예. 다만 후속 임차인을 구해 왔는데 임대인이 방해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실 때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네. 다음 이를 문서로 남겨놓으시면 추후에 임대인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항상 말씀 올립니다.
정말 네. 부동산 전문가인 우리 송득범 변호사님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사안들 조금 참조하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현재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자무식이라 궁금한 점들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상태이고 금융기관 선정 단계입니다. 이사는 올해 6월에서 12월 사이 예정인데요. 저는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한 동을 가지고 있어서 상가까지 아파트 입주권으로 신청해서 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사를 가야 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매수로 이사할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 매수 시 취득세가 3주택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이 완료되면 입주 시 기존 매수 아파트는 매도하려고 하는데 이때 양도세도 3주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입주권이 어쨌든 두 채가 되니까 3주택에 해당되냐 이 질문을 좀 주시는 건데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세금 문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좀 고민이시거든요.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걸까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하고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상태에서는 기존 주택이 철거될 예정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은 기존 주택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 관리 처분 인가가 난 후에도 이제 분양권의 형태로 인정되는 조문들이 있고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어떤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걸로 인정받는 것도 있고 어떤 조문에는 주택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세금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3단장님이 궁금해하시는 거 바로 직접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취득세 이게 3주택 기준으로 부과됩니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기존 주택이 분양권으로만 있는 상태라 살 때는 3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택을 처분하는 시기가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재건축에 본인이 살 곳을 구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주택을 사는 걸 전제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월세나 전세를 통해 임시 거주하다 다시 들어오는 걸 전제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연자분께서 이걸 취득하겠다라고 하면 살 때는 취득세에 대해서 3주택이 아니지만 팔 때 양도세 관련해서 양도세 관련해서는 팔 때는 기존 주택이 또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그때는 아직은 또 분양권 상태니까 그때는 중과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사실 양도세 질문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양도세는 어쨌든 3주택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분양권 상태니까 만약에 이게 주택으로 변경되면 3주택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매도하면 3주택이 아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취득세는 3주택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추가 질문 좀 드려보면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랑 취등록세는 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지금 재건축 아파트 증여받는 경우에도 다만 여기에서 이제 증여를 받는 그 가치 산정과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선행돼야 될 수 있고요. 이게 특수한 물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는 주택으로서 온전하게 인정되지만 그 전까지는 입주권으로서의 지위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입주권에 대한 증여는 증여세 당연히 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조합원 지위 자체가 취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증여받아서 나중에 보존 등기를 한다면 그때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된다. 그렇게 그렇군요.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약간 좀 조정 대상 지역 뭐 세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내용 좀인데 비조정 지역 재건축 아파트 철거 이전에 증여를 받게 된다면 분양권이 좀 박탈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증여를 할 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엄정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 뭐가 있냐면 지위를 함부로 양도하는 게 잘못되면 현금청산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증여 시기를 잘못 잡으셨다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면 그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고 돈으로만 돌려받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한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올립니다. 그렇군요.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꿀 때 세금은 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네, 이걸 이제 공동명의로 바꾼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종전 소유권은 이제 가령 남편 명의로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되기 전에 아파트 명의였는데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지위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한다면 이것 역시도 실질은 증여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배우자 간 증여 공제액인 6억 원까지라고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넘어가는 부분은 세금 납부 필요가 하고 취득세 역시도 동일하게 보존 등기 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송득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6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